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3과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은 빅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3과목의 출제 기준과 또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과목에 출제되는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 탐색을 하고 또 통계를 내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그 분석 모형을 만드는 기법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많은 그 모형을 만드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될 단계가 바로 3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석 모형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석 모형을 만들지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절차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분석 도구를 선정하는 것이죠. 자, 분석 도구를 선정했다면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모형을, 즉 모델을 만들 때는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이 잘 만들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본격적인 분석을 하고 또 모형을 세우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석 기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훈련을 하는 학습 방식이 되겠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는 마지막에 있는 연관성 분석과 군집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고급 분석 기법들, 이름만 보셔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실 만한 과목이 바로 3과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3과목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과목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회, 3회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직접 보니까 이 1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 4과목의 경우에는 과목의 구분이 좀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과목의 내용이 3과목에 출제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는 선형 회귀 분석의 가정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 회귀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회귀 모형을 만들게 되면 이 회귀 모형의 그 결과를 신뢰하기 위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가정들을 만족할 때 좋은 회귀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비상관성, 그리고 정상성 또는 정규성이 되겠습니다. 자, 선형성이라는 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 변수 X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응 변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점도를 그려서 X축과 Y축에 표현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이 하나의 직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점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독립성이라는 것은 오차, 잔차와 설명변수, 즉 독립변수의 값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성질이 되겠는데요. 자, 오차, 잔차라는 것은 앞서 이 회귀선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예측된 값들은 이 선 위에 있지만 실제 값들은 선들로부터 살짝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 자, 이것을 오차 또는 잔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오차, 잔차와 독립변수 x의 값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등분산성의 성질이 되겠는데요. 이 등분산성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설명 변수 값에 관계없이 잔차들의 분산이 일정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잔차도라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Y축에 바로 잔차값이 오게 되는데요. 잔차도를 그렸을 때, 자, 이 잔차들의 분산이 자, 이 일정한 범위 안의 값을 갖는 것을 등분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일 때 바로 등분산성의 성질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 잔차도를 그렸을 때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선형이 아니죠. 이것은 2차 항의 설명 변수가 필요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또 이 잔차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뭐 감소를 하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등분산성이 무너지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상관성이라는 것은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관측치들의 오차들끼리 서로 상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정상성 또는 정규성이라고 하는데요. 오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규 분포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히스토그램 분포의 모양을 보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 이 과목에서 QQ플롯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QQ플롯을 그렸을 때 이 45도의 선 분포하게 되면 정상성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외에도 콜모골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그 다음 샤피로 윌크 검정 같은 것들이 정규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내용입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선형 회귀 분석, 그러니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나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값들을 예측할 때 바로 선형 회귀 함수,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회귀 분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죠. 이 아이리스 데이터 안에는 아이리스의 품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두 3가지의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꽃잎 길이 너비, 꽃받침 길이 너비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어떤 품종인지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으로 분류되었을 때 예측을 하는 그런 회귀 분석도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있지만, 단 두 가지의 값을 갖고 있는 이항형의 경우에 또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생존이냐 사망이냐,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생존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두 개의 값일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단 뭐 0 아니면 1 이런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는 선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형 회귀 분석으로 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우리 식을 보통 이렇게 세우죠. y는 하고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뭐 여러 개의 독립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라는 종속 변수 값을 예측하는데, 베타 0는 절편이 되고 베타 1은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요것이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y 대신에 로짓 변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로그 오즈비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즈비라는 값의 의미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종속 변수를 예측할 때 사용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뭐 0, 1은 이항형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수, 자, 요런 베타 0나 베타 1 같은 값을 우리가 회귀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선형 회귀 분석은 최소 제곱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오차, 잔차를 설명드렸죠?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이것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오차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오차들을 모두 제곱해서 더하는 값을 계산하는데요. 그 값이 가장 작을 때 이 선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추정하는데요. 이것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최소 제곱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는 것은 모수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값이 나올 가능도를 최대로 하게 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형을 검정할 때 선형 회귀 분석은 F 검정과 T 검정을 사용하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중에는 이 카이 제곱, 여기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카이 제곱 통계량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카이 제곱 통계량을 계산하는 수식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결정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나무는 좀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나무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 연속형이나 그 다음에 범주형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 자, 그런 대표적인 방식이 의사결정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나무를 만들 때는 노드 내에서는 동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 간에는 이질성이 커지도록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결정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지 분할을 할 때 분류 변수와 또 분류 기준값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나무에서 출제가 된 내용은
각각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목표 변수가, 즉 종속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자, 이산형인 경우라는 것은 분류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범주형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산형이라는 것은 범주형 변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분류나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분류나무에서는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과 진위지수 또는 엔트로피 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은 P값이 작을수록 이질성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또 진위지수와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 값이 클수록 이질성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진위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진위지수를 계산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ADS-B 같은 경우에는 진위지수 계산하는 문제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회기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기나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F 통계량이나 분산의 감소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F 통계량이라는 것은 등분산성을 검정할 때, 등분산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P값이 나오게 되는데 P값이 커지게 되면 분산이 같은 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같아지면 순수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F 통계량은 P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분할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또 분산의 감소량을 이용할 때는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분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분류나무와 회기나무에서 자, 이 분류되는 그 변수를 또는 분류 기준값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값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계수값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지수값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류나무일 때는 어떤 값, 회기나무일 때는 어떤 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암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사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우리는 라벨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서 이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앞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아이리스의 경우에는 정답에 해당되는 품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라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분류나 예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학습에 포함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KNN도 지도학습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학습으로 주로 하는 일은 분류나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 예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류라는 것은 범주형 변수에 사용하고 예측이라는 말은 연속형 변수에 보통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도학습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스팸 메일을 분류한다. 스팸 메일이라는 것은 뭐 메일을 보낸 사람이라든지 뭐 이 메일의 형태라든지 이런 정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한 다음 분류를 하는 방식이니까 지도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유동인구에 따른 절도 범죄율이다. 자, 이런 것들은 회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 인구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유동 인구를 독립변수로 두고, 자, 이것에 따라서 절도의 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럼 이 범죄율이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라벨이 없는, 즉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특징끼리 군집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온 이 데이터들 간의 어떤 특징을 분류해서 이것을 군집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군집 분석이 포함이 되고요. 또 군집 분석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 분석,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장바구니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바구니 분석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월마트에서 이 그 데이터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거래 데이터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기저귀를 사러 온 남편들이 기저귀와 함께 맥주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저귀와 어떤 맥주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배치를 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기저귀와 가까운 곳에 맥주를 배치를 했더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장바구니 분석 또는 연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비지도 학습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OM이라는 것은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얘는 SNS 기반 선호 브랜드 그룹 분석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지 않은 것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려서 군집을 나누는 형태의 이 비지도 학습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신경망의 활성함수에 대한 문제들도 좀 여러 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에서는 공부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활성함수에 대해서는 활성함수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또 활성함수의 종류를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활성함수라는 것은 인공신경망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다음 층으로 어떻게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함수를 활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함수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비선형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비선형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형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공신경망은 대부분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층 신경망이라는 것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선형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은닉층을 깊게 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선형함수를 통해서 층을 깊이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활성함수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딥러닝에서 또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 그리고 렐루 함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앞에서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로짓 변환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S자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은 표준화 지수 함수로도 불리웁니다. 출력값이 여러 개로 주어지고 목표치가 다범주인 경우에 각 범주에 속할 사후 확률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3개 이상의 값으로 분류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함수가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렐로 함수가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성 함수가 되겠는데요. 렐로 함수의 경우에는 입력값이 0 이하일 때는 0, 0보다 크면 x값, 입력값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해서 0 이하일 경우에는 0으로, 그 다음에 0보다 커지게 되면 이 x값을 가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딥러닝에 많이 활용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함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종류들을 조금 깊이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된 매개 변수, 그리고 초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라는 것은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입력하는 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 내부에서 추정되거나 학습되는 그런 값을 의미하는데요. 매개 변수에 속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그 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 뒤쪽에 또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서포트 벡터 값, 그리고 회귀 분석의 결정계수,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모델링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세팅해주는 값이 되겠는데요. 뭐 학습률이라든지 손실 함수, 미니 배치 크기, 에포크 수, 특히 은닉층의 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되는, 세팅해준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뭐 또는 우리 KNN 할 때도 K값을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초매개 변수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적용 사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법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예제들, 용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미지 처리, 뭐 글로 변환한다, 로봇이다,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보기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고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짝짓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합성곱 신경망 CNN의 경우에는 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이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것이 사람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것에 적합하게 이미지 처리를 할 때 또는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환신경망 RNN의 경우에는 주로 순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데이터들, 시퀀스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 어떤 뭐 글로 쓰여진 것은 반드시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어떤 순서적인 처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RNN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는 아마 RNN으로 손글씨 인식하는 것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손글씨를 인식한다든지 음성 인식에도 RN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CNN 플러스 RNN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CNN은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 RNN은 어떤 그 자연어나 텍스트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글로 변환한다. 이런 것은 CNN과 RNN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강화학습도 나왔는데요. 뭐 지능형 로봇이나 자율 주행차에는 강화학습이 사용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문제가 2회와 3회에 모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도학습의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차원이나 무한 차원의 공간에서 마진을 크게 하는 초평면을 찾아서 분류와 회귀를 수행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클래스와 파란색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분류하는 선을 찾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분류하는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최적의 선을 찾는 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decision boundary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요건 결정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경계. 결정 경계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선을 결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초평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초평면이라는 것은 결정 경계 중에서 마진을 크게 하는, 아래쪽에 마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진을 가장 크게 하는 선, 또는 평면을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차원에서는 선이라고 하지만 3차원에서는 평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초평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자, 요게 바로 마진입니다. 자, 지금 요것을 분류하는 선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서포트 벡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는 결정 경계와 가까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클래스 중에서 요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운, 즉 결정선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서포트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벡터 사이에 거리를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정 경계와 서포트 벡터 사이에 거리, 각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 사이의 거리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빨간 점, 그 다음에 하얀 점, 그 다음 빨간 점.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빨간 점과 하얀 점을 하나의 선으로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곡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커널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옮기고 초평면을 찾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자, 문제에는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커널 함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RBF 커널이었는데요. 커널 함수의 종류에는 RBF 커널, 다항식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이 있습니다. 자, 이 커널 함수에 대해서도 약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도 학습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것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특징이 아닙니다.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관 분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3회에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보기로 주어진 것 중에서
사과하고 레몬, 아마 여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사과와 레몬 사이에 쉼표가 빠져서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연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를 직접 계산할 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각각의 의미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거래 장부입니다. 거래 내역인데, 자, 오렌지와 사과를 사고 그 다음에 자몽을 구입하게 될 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도라는 것은 A와 B, 자, 이것이 A가 되고 이것이 B가 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과 동일합니다. 지지도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총 6개의 거래 건수가 있습니다. 총 건수는 6개인데요. 자, 6개 중에서 A와 B를 공통적으로 구입한 개수입니다. 그럼 오렌지, 사과, 자몽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게 다 들어가 있고 요것도 오렌지, 사과, 자몽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오렌지, 사과, 자몽이 없네요. 2번이 있겠죠. 그래서 6분의 2가 돼서 이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 중에 퍼센트로 변환이 된 33%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것은, 신뢰도는 지금 PA분의, 그러니까 A를 구입한 확률분의 A와 B를 모두 구입한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이 지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지지도를 A의 확률로 나눠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지도는 앞서 3분의 1이었는데요. 자, A, 그러니까 오렌지와 사과를 구입한 확률입니다. 자, 요게 있고, 또 요게 있고, 요게 있고,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보기에는 퍼센트로 바꾼 66%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상도 구하는 것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향상도의 식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3가지 공식은 그냥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A를 구입한 다음에 B를 구입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B의 확률로 나눠주는 것인데요. 자, 이 조건부 서식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을 이제 교집합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A의 확률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조건부 서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는 아까 뭐랑 똑같냐면 신뢰도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도를 B의 확률로 나누면 되겠죠. 자, 신뢰도는 앞서 3분의 2였습니다. 3분의 2였고, 그 다음 B의 확률은 자몽을 구입할 확률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역시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즉,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걸 계산하면, 3분의 6이 되죠? 자, 3분의 6이 돼서, 2네요.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향상도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향상도를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 구하는 공식들 반드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것은 MDS라고 하는데요.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원 축소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난 2과목에서도 차원 축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차원 척도법인 MDS도 역시 차원 축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오른쪽에 제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차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 2차원이나 3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2차원, 3차원은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차원인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것을 차원 축소를 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은 굉장히 좀 간단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여러 대상 간의 거리가 주어져 있을 때 대상들을 동일한 상대적 거리를 가진 실수 공간의 점들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실제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추상적인 대상들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개체들 간에 그러면 거리를 계산해야만 이렇게 다차원 척도법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개체들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드 거리 행렬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거리들을 계산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의 그림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대충 형체는 좀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유럽 도시들 간에 실제 거리들을 가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을 해서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시각화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선까지 이렇게 그렸는데요. 점 대신에 알아보기 쉽게 도시 이름들을 텍스트로 넣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마치 지도처럼 위쪽에 있는 도시는 북쪽에 있고 아래쪽은 남쪽,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지도처럼 도시 간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관측 대상들의 상대적인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합 정도를 스트레스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다차원 척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것이죠. 자, 근접성, 유사성. 자, 이 거리라는 것은 유사성인지 비유사성인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접성, 유사성 모두 해당이 되고요.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속성과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시계열 분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자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시계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문제로 출제된 것은 시계열 자료의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불규칙 요인, 그리고 추세 요인,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등이 있는데요. 자, 보기로 불규칙 요인 대신에 규칙 요인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계열 자료의 요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 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특징을 가지는지도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는 아리마 모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엔 또 적지 않았지만 시계열에서는 이 정상성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상성이라는 것은 시점에 상관없이 시계열의 특성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자, 이 정상성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계열 모형에는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뭐 예측하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사용되는 모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AR 모형도 있고 MA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AR, MA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아리마 모형이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의 모형들의 특징들도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AR 모형은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하죠. 자기 회귀 모형. 그 다음 MA는 이동 평균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AR, MA는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회귀 이동 평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모형들은 정상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은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겠죠. 즉 비정상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 모형이 비정상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비정상성의 특징을 가지는 모형을 정상성으로 변환하게 되면 변환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 차분이라든지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 모형은 PDQ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P라는 값은 AR 모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P 모형이 되겠고요. Q라는 값은 MA 모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PDQ가 있을 때 D값이 0이다. 자, D값이 0이라는 것은 P, 0, Q가 되겠죠. 자, 이 D라는 것은 뭐냐면 차분의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차분을 해야 정상성을 만족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이 값이 0이라는 것은 차분을 하지 않아도 정상성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값은 ARMA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0이다. 자, P는 0일 경우에는 0DQ가 되겠죠. 자, P가 0이니까 자, 지금 Q 값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MA 모형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IMA 모형이라고 하고 이 모형을 D번 차분하게 되면 MA 모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Q가 0입니다. 그럼 P 값을 가지고 D 값을 가지고 Q가 0이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D번 차분하게 되면 ARP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공부하실 때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앙상블 모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앙상블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모형을 종합을 해서 그 하나의 모형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뭐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앙상블 모형에는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모형을 구분하는, 즉 정의를 뭐 설명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선 배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에서 여러 개의 부스트랩 자료를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스트랩 자료라는 것은 단순 임의 복원 추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임의 복원 추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자료가 1000개가 있다. 자, 그럼 이 1000개의 자료로부터 100개의 자료를 뽑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때 복원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뽑힌 값이 또 뽑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개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다수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리스 데이터다. 품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뭐 100개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뭐 90개는 이것이 벌시칼라라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10개는 버지니카라고 한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벌시칼라라고 선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스트랩 자료의 예측 모형을 만들고 결합해서 최종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좀 더 개선한 방식이 있는데 부스팅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부스팅의 경우에는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 즉 오분류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둔다. 가중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각각의 값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부스팅이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오답 노트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은 것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틀린 것에 가중치를 두어서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죠. 그런 방식이 부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되면 문제 풀 때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죠.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스팅에서는 부스팅 알고리즘이 또 보기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GBM의 B가 또 부스팅을 의미합니다. 아다 부스트. 자, 이렇게 부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스팅 알고리즘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은 요거는 배깅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부스트랩을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부스트랩을 뽑는 것은 동일한데요. 배깅과 부스팅보다 더 많은 무작위성을 주어서 약한 학습기를 생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무작위성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측 변수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모든 변수를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수를 추출해서 약한 학습기들을 여러 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형 결합해서 최종 학습기를 만드는 것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작위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랜덤 포레스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이런 보기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데이터 수가 많아져도 빠른 수행 속도를 나타낸다. 자, 데이터 수가 많아지게 되면 빠른 수행 속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다음은 비모수 검정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비모수 검정이 있다면 모수 검정도 있겠죠. 모수 검정도 있고, 자, 비모수 검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수라는 것은 어떤 모집단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값은 모평균이라든지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모수에 대한 값을 알고 있을 때, 모평균이나 모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시행하는 검정을 모수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바로 비모수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모집단의 형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집단의 형태라는 건 정규 분포를 하냐, 어떤 분포를 하냐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것과 관계없이 데이터에서 직접 확률을 계산해서 통계학적인 검정을 하는 방식을 비모수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자,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또는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 표본이 적을 때도 모수 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라 명목 척도거나 또는 서열 척도일 때, 서열 척도라는 것은 어떤 순위를 가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모수 검정의 방식들이 문제로 또 출제가 되었는데요. 비모수 검정에는 부호 검정,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민 위트니 검정,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부호 검정은 관측지들 간의
같다, 크다, 작다라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은 부호, 자, 위쪽에 있는 게 요게 부호죠. 이것뿐만 아니라 관측치 간의 차이의 크기, 순위까지를 고려해서 검정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그 모수 검정에서 대표적인 검정이 바로 t-테스트가 되겠죠. 페어드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짝지어진 두 자료의 차이값을 가지고 검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모수 검정이라면 비모수 검정에서 마치 t-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에 약을 먹었을 때의 반응의 전후를 따지는 그런 검정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민 위트니 검정은 두 집단 간의 중심 위치를 비교할 수 있고요.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3개 이상 집단의 중앙값 차이를 검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